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 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남편과 사별하자마자 인생의 쓴맛을 제대로 본 여성이에요. 저는 이번에 큰일을 겪고 나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사람을 죽이는 것도 사람이고 사람을 살리는 것도 사람이라고요. 남편이 세상을 떠나고 생각지도 못했던 빚더미에 오르게 됐을 때 정말 숨이 꽉 막혀서 죽을 것만 같았어요. 이제 겨우 7살이 된 딸아이를 데리고 살 일도 막막한데 억대 빚이라니. 육아 때문에 파트 아르바이트로 푼돈벌이를 하던 저로서는 그냥 죽으라고 하는 거나 마찬가지다 싶었거든요. 그렇다고 나 살자고 연세 드신 친정 부모님 노후 자금까지 뺏어서 쓸 수도 없는 노릇이고 그 외에는 어디서도 도움을 청할 곳이 없었어요. 그러던 차에 우리 모녀한테 손을 내밀어준 사람이 생긴 거예요. 평소 저랑 사이가 좋았던 것도 아니고 마음 터놓고 대화를 많이 나눠본 적도 없는 의외의 사람이었죠. 사실 제가 용기를 내서 사연을 보내게 된 것도 바로 그 사람 때문이에요. 너무 고마운 마음에 공개적으로 감사 인사를 하고 싶었거든요. 그럼 지금부터 벼랑 끝에서 기사회생했던 제 사연을 들려드릴게요. 저는 친구들이 대학에 갈 때 공장에 가서 돈을 벌었어요. 이제 막 고등학교를 졸업한 여자애가 공장에 들어가 일을 한다고 하면 가족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 미싱을 돌리던 그 옛날 여공들을 떠올리실지 모르겠지만 실상은 많이 달랐어요. 저는 제 손으로 가족을 먹여 살려야 할 필요도 없었고 미싱은 실제로 본 적도 없을 만큼 그쪽으론 문외한이었으니까요. 저는 단지 다른 직종에 비해 월급도 세고 회사 복지도 좋아서 선택한 일이었거든요. 어린 시절부터 딱히 공부에 소질이 없었던 터라 저희 부모님도 제가 대학에 들어갈 수 있을 거라는 기대는 하지 않으셨어요. 그저 밝고 건강하게 자라주기만을 바랐을 뿐이었죠. 그런 부모님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겠다 다짐했던 건 아니었지만 결과적으로는 기대에 부응한 셈이 되었어요. 고등학생 때부터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저는 정말 친구들과 행복한 학창시절을 보냈거든요. 아침에 눈을 뜨면 하루가 기대돼서 가슴이 설레고 힘이 막 솟는 것 같았어요. 왜 미취학 아동들 중에 노는 게 너무 즐겁고 좋아서 밤에 잠을 안 자겠다고 떼를 쓰는 아이들이 있잖아요. 저는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그런 심정으로 매일매일을 살았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제가 어떤 면으로는 정상이 아니었다고 생각할 정도였죠. 무슨 일이든 재미있게 할 수 있을 것 같았고 그 일로 돈을 모아서 내가 좋아하는 것도 사 먹고 가고 싶은 곳으로 여행도 가고 옷이랑 구두, 액세서리도 사고 싶었어요. 결과적으로는 잘한 선택이었죠. 왜냐면 거기서 제 남편도 만날 수 있었거든요. 제가 남편을 만난 건 22살 때였는데 직급으로 보면 남편은 관리자였고 저는 말단 노동자였어요. 그래서 공장에서 일하는 동안 남편 도움을 많이 받기도 했어요. 제 직업은 비록 반도체 공장 생산직이었지만 남편은 어엿한 대학을 나온 대졸 관리직 직원이었어요. 그런 사람이 대학 문턱에도 못 가본 생산직 여직원과 사귄다고 하자 남편 동료들 중에는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성준 씨는 결혼 생각은 안 해? 어린애 데리고 놀 생각 말고 제대로 된 여자 만나 가정을 이룰 생각을 해야지. 애들은 엄마 머리 담는다는데 대학도 안 나온 여자랑 결혼까지 하는 건 좀 그렇잖아? 그냥 한 몇 달 데리고 놀다 끝내. 결혼 상대는 내가 소개해 줄 테니까. 그 말에 남편은 불같이 화를 냈어요. 남편이 과하다 싶을 정도로 화를 냈던 건 제가 그 근처에서 듣고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그걸 몰랐던 남편 동료는 자기가 틀린 말을 한 것도 아닌데 왜 그렇게 화를 내냐며 오히려 자기가 화를 내더군요. 그러다 자신 등 뒤에 서 있는 저를 발견하고는 얼굴이 새빨개져서는 얼른 사과를 하곤 도망치듯 자리를 떠나려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불러 세웠죠. 사과는 받을게요.
그리고 윤대리님이 하신 말씀이 다 틀린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희 엄마도 종종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자식은 엄마 머리를 담는다고요. 그런데 대학을 안 나온 여자라고 해서 머리가 나쁜 건 아니에요. 머리에도 여러 종류가 있잖아요. 공부머리도 있고 일머리도 있고 노는 머리도 있고 그 밖에도 여러 가지가요. 솔직히 저는 공부머리는 별로였던 것 같아요. 대신 저한테도 좋은 머리 하나쯤은 있지 않을까요? 성준 씨를 걱정해 주시는 마음은 감사해요. 하지만 연애는 우리가 알아서 할게요. 웃는 얼굴에 침 못 뱉는다고 남편 동료는 살살 웃어가며 할 말 다 하는 제 앞에서 더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자신의 동료의 말에 제가 상처받았을까봐 걱정하는 남편을 보니 이상하게 기분이 좋더라고요. 나 대신 화를 내주는 모습도 좋았고요. 그래서 오히려 제가 남편을 달래주려고 노력했어요. 자기야, 기분 풀어. 상대가 아무리 나한테 상처를 줘도 내가 그걸 받아주지 않으면 그건 나한테 아무것도 아닌 게 되는 거야. 그냥 상대가 만들어낸 상처일 뿐이지. 난 조금도 상처 입지 않았어. 그러니까 자기가 나 대신 마음 아파할 거 없단 얘기야. 대학을 가지 않겠다고 마음먹은 것도 나고 난 내 선택에 후회가 없거든. 제 장점이다 단점이 바로 상대의 말에 휘둘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별다른 이유는 없어요. 저는 그저 인생을 즐겁게 살고 싶을 뿐이거든요. 남의 시선이나 말에 따라 흔들리게 되면 그때부터 주변 눈치를 보게 되고 그러다 보면 사는 게 재미없어지니까요. 남편은 그런 제가 신기했나 봐요. 사귀는 동안 남편이 제게 가장 많이 했던 말 중 하나가 넌 참 신기한 애다 라는 말이었거든요. 어쩌면 남편이 저와 결혼을 결심한 것도 이런 제 성격 덕분인지도 몰라요. 언젠가 남편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사실 나는 이 회사에 들어오게 된 게 내 인생의 실패라고 생각했었어. 대학 동기들도 그렇고 친한 친구놈들도 다들 나보다 이름 있고 좋은 회사에 들어갔거든. 녀석들을 만나서 연봉이랑 회사 복지 얘기가 나올 때마다 내 자신이 초라하게 느껴지고 창피했었어. 그러다 널 만나고부터 알았어. 정말 창피한 건 내가 다니는 회사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한테 보이는 거에만 급급했던 한심한 나였다는 걸. 난 언제쯤 너처럼 단단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사실 저는 제가 단단한 사람이라는 생각은 안 해요. 그냥 태어날 때부터 나한테 주어진 하루하루가 너무 소중해서 행복해지고 싶다는 생각을 한 뿐인 거니까요. 그래서 24밖에 안 된 어린 나이에 결혼을 하면서도 앞으로 펼쳐질 결혼 생활에 대한 걱정보다는 청사진만 돌려봤던 것 같아요. 결혼을 하고는 일뿐만 아니라 집안 살림까지 겸해야 해서 노동시간이 긴 공장을 그만두고 집 근처 다이소에 취직을 했어요. 처음부터 정직원이 된 건 아니고 파트 사원으로 일하다가 점장님이 정직원 추천을 해주셔서 입사한 지 1년도 안 돼서 정직원이 되었어요. 처음 들어갔을 땐 진열 일을 했었는데 정직원이 되고부터는 점장님이 캐셔를 맡으라고 하시더라고요. 속으로 얼마나 쾌재를 불렀나 몰라요. 솔직히 진열하는 일이 스트레스가 좀 심한 편이거든요. 저도 나름대로 공장 일을 오래 해서 손이 빠른 편이긴 했는데 엄청난 물량을 3시간 안에 정확히 진열하는 건 매일매일 시간과의 싸움이었거든요. 다들 아시겠지만 다이소 제품 종류가 엄청 많잖아요. 거기다 손님이 많다 보니 재고 빠지는 속도도 엄청나고. 하지만 진짜 문제는 따로 있었어요. 그건 바로 제 사수였죠. 제 사수가 좀 야박한 사람이었거든요. 뭘 제대로 가르쳐주질 않는 거예요. 그래놓고는 제가 질문을 하면 한숨부터 푹 쉬고는 몇 번을 말해줘야 하냐고 화부터 내더군요. 애초에 가르쳐주지도 않았으면서 말이죠. 아무튼 처음엔 일이 서툴고 잘 모르는 일을 시간에 쫓겨가면서 일을 하다 보니 실수도 많았어요. 그러니 사수한테 지적도 많이 받았고요. 그러니 일이 재미있을 리가 없었죠. 태어나서 처음으로 밥맛이 없을 정도로
나름 스트레스를 받게 된 거예요. 그런데 타고난 천성이 그런 건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사수가 지적을 하면서 인신공격에 가까운 핀잔을 주어도 그렇게 크게 타격을 받지 않게 되더라고요. 그런 모습에 사수는 더 화가 났는지 다른 직원들 앞에서까지 제게 과할 정도의 핀잔과 수치심을 느낄 만큼의 폭언을 일삼았고, 우연히 그 장면을 목격한 점장님이 사수를 불러 개인 면담을 하셨어요. 그리고 얼마 뒤 사수는 다른 지점으로 업무 지원을 가게 되었죠. 그때 점장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세화 씨는 참 대단한 사람이네요. 나라면 그런 말도 안 되는 괴롭힘을 당하면 붙어서 싸우든 사표를 내든 했을 텐데 어떻게 표정 하나 안 바뀌고 웃으면서 참고 일할 수가 있어요? 아무튼 마음고생 많았을 텐데 잘 버텨줘서 고마워요. 점장인 내가 진작 상황 파악을 하고 교통정리를 했어야 했는데 늦어서 미안합니다. 저를 괴롭히던 사수를 타지점으로 보내준 것도 고마운데 굳이 사과까지 해주시니 고맙기도 하고 기분이 얼떨떨했어요. 점장님은 그동안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던 제게 보상이라도 해주듯 캐셔러 업무 이동을 해주셨고 그 덕에 전보다 훨씬 편하게 일을 할 수 있었어요. 사실 직장에 말은 안 했지만 중간에 한번 고비가 있긴 했어요. 사수가 히스테리에 가까울 정도로 저를 따라다니며 트집을 잡고 시비를 걸어와서 직장을 옮길까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그러지 못했던 이유가 있었어요. 당시 시동생이 결혼을 앞두고 있었는데 시아버지께서 하시던 일이 어렵던 때라서 아버님을 대신해 우리 부부가 결혼 비용을 도와야 했거든요. 저희 역시 그리 생활이 넉넉한 편은 아니어서 대출을 받아 시동생 결혼 비용을 대기로 했는데 제가 일을 그만두면 대출 상환도 힘들게 뻔해서 마지못해 참을 수밖에 없었던 거죠. 시동생은 제 남편보다 좋은 대학을 나와서 대기업에 다니고 있었는데도 이상하게 버는 돈에 비해 모아놓은 돈은 별로 없었어요. 그 이유를 알게 된 건 시동생이 결혼을 한다고 집에 동서를 데려오면서였어요. 살면서 한 번도 만져본 적 없는 명품백에 명품 구두. 근처만 가도 기분이 좋아지는 고가의 향수를 쓰는 동서를 보니 이런 여자를 사로잡기 위해 시동생이 자신의 분수에 넘치는 돈을 써가며 공을 들였을 거라는 생각이 절로 들었어요. 딱 봐도 집안 간의 경제 수준 차이가 심했음에도 불구하고 시동생 내외가 결혼을 할 수 있었던 건 다름 아닌 속도 위반이었어요. 동서가 시댁에 인사를 드리러 왔을 때 이미 임신 2개월 차였거든요. 남편한테 들어보니 동서 집안에서 결혼 허락을 한 것도 그 때문이라고 하더라고요. 어쩌면 시동생은 처음부터 그걸 노리고 있었는지도 모르지만요. 결혼 허락은 받았지만 직장 생활을 하면서 모아놓은 돈도 별로 없고 은행 대출에도 한계가 있어서 결국 저희가 5천만 원을 대출받아 결혼 비용을 대주게 되었어요. 남편이 처음 그 말을 꺼냈을 때 사실 조금 망설여지기는 했어요. 아무리 형제라지만 굳이 우리가 결혼 비용까지 대줘야 하나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대답을 않고 망설였는데 남편이 그러는 거예요. 우리 집 살림이 원래는 지금처럼 어렵지는 않았어. 아버지 사업이 잘 돼서 형편이 좋았으니까. 그러다 내가 대학교 3학년 때부턴가 아버지 사업이 어려워졌고 그 바람에 하루아침에 폭삭 가라앉아버렸어. 못 살던 집 살림이 피면 첫째가 제일 혜택을 못 받고 잘 살던 집이 망하면 막내가 제일 고생이라고 하잖아. 우리 집은 후자라서 막내인 종민이가 고생을 많이 했어. 나는 장남인 덕분에 과외며 학원, 해외 어학연수까지 누릴 건 다 누리고 살았지만 종민이는 그렇지 못했거든. 내가 군생활할 때 종민이가 고등학생이어서 형으로서 도움도 못 해줘서 특히 늘 마음 한구석에 미안한 마음이 있어. 학원은커녕 문제집도 제대로 못 써보고 공부해야 했거든. 그래도 워낙 똑똑한 놈이라 명문대로 척하니 들어가고 대학 4년 내내 장학금 받아가며 공부했으니 참 대견한 놈이지. 당신한테는 미안한 말이지만 부모한테 받을 거 다 받고 자란 형으로서
동생한테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고 싶어. 내가 이렇게 부탁할게 여보. 동생에 대한 미안함을 가지고 사는 남편을 보니 딱 잘라 거절할 수가 없었어요. 저야 형제가 없어서 잘은 모르지만 마지로서 동생들을 생각하는 남편 마음을 조금은 헤아려 줘야 하지 않을까 싶어서 시동생 결혼 비용을 돕는 걸 찬성했어요. 그 때문에 일터에서 받는 스트레스도 참아가며 일을 해야 했어요. 그런데 몇 해 뒤 신우이가 결혼할 때가 되니 괜한 짓을 했었다는 후회가 들더라고요. 이렇게 나 결혼 비용 얼마나 대줄 거예요? 종민이 때 5천 해줬으니까 나도 그 정도 해줄 거죠? 더 해주면 좋고. 아가씨, 그게 무슨 소리예요? 결혼 비용을 대달라뇨. 저희 형편 뻔히 알면서 그래요. 내가 유빈이 낳고 일도 쉬고 있는데 무슨 돈이 있어요? 어머, 그럼 나는 결혼 비용 안 대줄 생각이었어요? 아니, 이런 게 어딨어요. 막내는 결혼 얘기 나오자마자 바로 돈 해주더니 왜 나만 안 해준다는 거냐고요? 솔직히 우리 큰오빠는 잘하면서 부모님 덕 많이 받지만 나 때는 집이 망해서 해외 어학연수는커녕 대학도 갔다고요. 큰오빠는 아빠한테 받을 거 다 받았으니까 번듯한 대학 나와 이름 있는 직장도 다니고 이 정도 사는 거잖아요. 그런 혜택을 받았으면 동생한테 자기가 받은 거에 반의 반이라도 갚아줘야 하는 거 아니냐고요. 내 말이 틀려요? 그러니까 나도 결혼 비용 대줘요. 나도 종민이랑 똑같이 5천 해달라고요. 신우이가 결혼을 앞두고 이런 말을 꺼낼 줄은 정말 몰랐었기에 황당하기만 했어요. 똑같은 동생인데 누구는 돈 해주고 누구는 안 해주냐면서 신우이는 몇 달이나 저희 부부를 힘들게 했어요. 오빠, 우리 3남매 중에서 대학 못 나온 건 나밖에 없어. 나는 뭐 대학 안 가고 싶었는 줄 알아? 솔직히 중학생 때까지만 해도 내가 오빠보다 공부 더 잘한 거 알지? 우리 집 망하고 학원 하나 제대로 못 다니게 되면서 그때부터 나 성적 떨어진 거라고. 아빠한테 오빠만큼 금전적인 지원 받았으면 나도 그깟 대학 당연히 들어갔을 거라고. 그랬으면 내가 이 고생하고 살았겠어? 나도 더 좋은 조건 가진 남자 만나 훨씬 폼나게 결혼하고 살았을 거란 말이야. 게다가 나는 오빠랑 종민이랑 다르게 집안 살림도 하고 살았잖아. 엄마 대신 내가 중학생 때부터 집안일에 온 거 기억 안 나? 그랬으면 종민이는 못 해줘도 나는 해줘야지. 어떻게 나만 못 해준다고 이러냐고. 그동안 내가 집안일 해온 거 파출 도우미 식여료만 줘도 5천은 될 거야. 아버님 사업 실패 충격에 시어머니께서 일찍 돌아가시고 어린 신우이가 집안 살림을 해온 건 사실이에요. 본인은 그 때문에 결혼도 늦어졌다고 하는데 그 말이 사실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지만요. 아무튼 자신의 희생을 돈으로 환산해달라는 신우이의 말은 정당한 요구인지는 모르겠지만 하필 그걸 왜 우리한테 요구하냐고요. 그렇게 따지면 저는 무슨 죄예요? 그런데 이번에도 남편은 제게 부탁을 하더라고요. 5천까지는 아니어도 3천 정도라도 만들어주자고요. 하지만 당시에 저는 출산 이후 일을 쉬고 있던 때였고 남편 앞으로는 이미 대출을 풀로 받은 처지라 돈을 마련할 방법이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친정 부모님께 돈을 빌려다 신우이 결혼 비용을 대주게 되었어요. 없는 살림에 신우이랑 시동생 결혼 비용을 대주다 보니 정작 저희 형편은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았어요. 육아만 아니었다면 저도 나서서 돈을 벌었겠지만 아이를 봐줄 사람이 없어서 그러지도 못했어요. 남편 월급으로 대출금 갚아가며 애까지 키우고 살려니 매달 빠듯하게 넘기느라 친정 부모님께 빌린 돈의 이자는커녕 원금도 못 갚고 있었죠. 다시 일을 시작한 건 우리 딸이 4살이 됐을 무렵이었어요. 아이 하원 시간에 맞춰 퇴근을 해야 했기에 정직원으로 다니다 퇴사했던 다이소에서 파트 알바로 다시 일을 시작하게 되었거든요. 그나마 제가 돈을 벌기 시작하면서 가게에 조금은 숨통이 트이기 시작했어요. 그래봐야 빠듯한 생활은 크게 다를 바 없었지만요. 일과 육아를 겸하며 사는 와중에도 시댁 경조사에 대한 책임은 오롯이 제 몫이었어요. 시어머니 제사와 명절을 지낼 때 일하는 사람은 저 하나뿐이었거든요.
남편이 옆에서 돕기는 하지만 어디까지나 설거지나 잔심부름 정도지 음식을 하고 상을 차리는 건 제가 다 해야 했어요. 이 집에 며느리가 저만 있는 건 아닌데도 동서는 매번 손 하나 까딱하지 않았으니까요. 가끔은 육아로 고단하다며 아예 오지 않는 경우도 덜어 있었고요. 누가 보면 동서가 육아와 가정살림을 도맡아 하는 줄 알겠지만 실상은 전혀 아니었어요. 저보다 1년 먼저 출산을 한 동서는 집에 도우미까지 두고 살았는데 그러면서도 늘 애 키우는 게 힘들다고 투정이었어요. 시동생은 잘 사는 처가 눈치를 보느라 질질 끌려가는 형국이었고요. 시누이는 시누이대로 일해야 할 때면 자기는 출가 외인이라고 못을 박았어요. 이런 경우 집안 어른인 시아버지께서 교통정리를 하셔야 하지만 저희 아버님은 그럴 생각을 하지 않으셨어요. 맏며느리가 집안이라는 게 당연한 거 아니냐는 식이었죠. 아버님은 그저 자신이 받아 챙길 것만 알뜰히 챙기면 되는 그런 분이었어요. 둘째 며느리가 보내는 용돈과 딸 사위가 보내는 보약에만 신경 쓰는 분이었거든요. 그깟 명절 음식 뭐 얼마나 된다고 큰애 너는 우거지상을 하고 있냐? 네 시어머니도 살아생전에 다 했던 일이다. 너만 그렇게 사는 거 아니야. 그러게 누가 맏며느리로 들어오라디? 그게 다 네 팔자거니 생각하고 받아들여라. 말이라도 못하면 밉지라도 않지. 아버님은 꼭 이렇게 대못을 받곤 하셨어요. 아버지, 무슨 말씀이 그래요? 차라리 수고했다고 한마디 하시면 될 일을 굳이 그런 식으로 사람 가슴에 칼 꼽으십니까? 아버지가 자꾸 이러시면 저도 앞으로는 이 사람 일 못하게 집에 두고 혼자 올 겁니다. 매번 이 사람 혼자 허리 한번 못 펴고 주방에서 전전긍긍하는 거 더는 못 보겠다고요. 몇 년을 참아오던 남편은 급기야 아버님 앞에서 화를 냈고 그 일로 시동생과 시누이까지 달려들어 싸움이 커져버렸어요. 즐거워야 할 명절에 온 가족이 갈갈이 찢어져서 말다툼을 하게 되자 이게 전부 나 때문인 것만 같아서 마음이 무겁더라고요. 낙천적이고 상처 잘 안 받던 제 성격도 빡빡한 인생살이에 치이다 보니 여지없이 무너져 버렸어요. 예전처럼 사는 게 즐겁지도 않고 타인의 곱지 않은 시선도 고스란히 느끼며 살게 되었으니까요. 그렇게 박한 생활에 찌들어가던 어느 날 그나마 저를 지탱해주던 남편이 사고로 세상을 떠나고 말았어요. 회사에서 정리해고 대상에 올랐다는 소식에 동료와 함께 술을 마시고 집으로 오다가 길에서 쓰러져 그대로 생을 마감한 거예요. 사인은 심장마비였어요. 함께 술을 마신 동료들 말에 따르면 회사에서 퇴사를 강요하는 압박에 평소 스트레스가 심했다고 했지만 쓰러진 장소가 회사가 아닌 술집 앞 도로였기 때문에 회사로부터 그 어떤 보상도 받을 수 없었어요. 그런데 안 좋은 일은 연달아 일어난다고 제 남편의 갑작스런 죽음에 충격을 받으신 시아버지께서 큰아들의 부고를 듣고 쓰러지셨는데 그 후로 의식이 돌아오지 않게 된 거예요. 제 남편 장례식장에 모인 집안 어른들은 이러다 줄초석 나는 거 아니냐고 걱정들을 하셨죠. 그런데 안 좋은 일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얼마 뒤 시동생 부부의 이혼으로 이어졌어요. 동서를 만나 얘기를 들어보니 동서는 신혼 초부터 이혼을 요구했던 모양이더라고요. 그런데 지금까지 들은 척도 않던 시동생이 갑자기 무슨 바람이 불었나 이혼을 해주겠다고 그러더래요. 그러면서 자신을 알코올 중독의 정신 이상으로 몰아 양육권을 빼시려 한다더군요. 이미 집에서 일하던 도우미 아주머니와 짜고 말까지 맞춘 뒤라 동서한테 불리한 상황이 된 모양이었어요. 그래서 동서가 제게 법정에서 증언을 해달라고 하더라고요. 사실 당시에 저는 그러고 싶은 마음도 없었고 그럴 정신도 아니었어요.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몇 달 안 된 터라 아직 마음 정리도 안 됐고 생활 정리도 안 된 어수선한 상태였거든요. 앞으로 어린 딸을 데리고 어떻게 살아야 하나 눈앞이 캄캄한 처지에 남의 이혼 소송에 직언할 정신이 어딨겠어요. 그래서 거절하려는데 형님, 이번 한 번만 도와주세요. 형님이 저 안 좋아하시는 거 알아요. 그동안 말은 안 하셨지만
제가 많이 미우셨을 거예요. 이 집에 똑같이 며느리로 들어와서 힘든 건 고스란히 형님이 떠맡아 있으니까요. 그런데요, 형님. 저 우리 지우 없이는 못 살아요. 저 그이한테는 정 없어요. 지우 때문에 할 수 없이 산 거라고요. 그런데 이제 와서 지우까지 뺏기면 제 인생엔 남는 게 하나도 없어요. 형님도 유빈이 없이 하루도 못 사시잖아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법정에서 거짓말을 해달라는 것도 아니고 형님이 아시는 대로만 말씀해 주시면 돼요. 그래만 주시면 제가 반드시 은혜 갚을게요. 다른 것도 아니고 자식을 뺏기지 않으려고 눈물로 제게 호소하는 동서를 보니 그동안 동서와 서먹했던 사이가 조금은 녹아내리더라고요. 똑같이 자식 기르고 사는 처지에 모른 척 할 수 없어서 결국 법정 증언을 해주었어요. 동서는 평소 술은커녕 알코올이 든 음료나 초콜릿도 먹지 않았다는 것과 아이한테 히스테리를 부리거나 함부로 욕설을 퍼붓는 일은 없었다는 걸 말해주었죠. 오히려 시동생이 평소 언행이 바르지 않았던 점, 술을 마시면 자기 형과 아버지한테도 주먹질을 하며 달려들었던 것까지 다 말했어요. 덕분에 동서는 양육권과 친권을 얻을 수 있었고 그 일로 시동생은 제게 앙심을 품게 되었죠. 어느 날이었어요. 밤에 우리 집 초인종이 요란하게 울리길래 인터폰을 확인했더니 술에 취한 시동생이 야구방망이를 손에 들고 대문을 부슬듯 두드리며 문을 열라고 소리치지 뭐예요. 남편도 없는 마당에 너무 겁이 나서 딸아이를 끌어안고 경찰에 신고를 했어요. 다행히 잠시 뒤 달려온 지구대 경찰이 시동생을 연행했고 그날 밤은 무사히 넘길 수가 있었어요. 제가 법정에서 증언을 하는 바람에 동서한테 아들을 뺏기고 위자료도 못 받았다고 시위를 한 거였죠. 그 후로도 시동생은 술만 먹었다 하면 찾아와 행패를 부렸고 때때로 살벌한 문자로 위협을 하기도 했어요. 남이면 접근 금지라도 신청하겠지만 가족이니 그러지도 못하고 마음만 졸일 뿐이었어요. 신우이한테 전화해 도와달라고 부탁을 해봤지만 자기도 막내 동생은 어떻게 못 말린다는 소리만 하더군요. 아버님이 입원해 계신 병원도 신우이랑 교대로 봐야 하고 시어머니랑 남편 제사도 있어서 시동생과 얼굴을 안 보고 살 수는 없잖아요. 돌아오는 시어머니 제사 때는 어쩌나 한 걱정을 하고 있었는데 밤늦게 아버님 간병인한테 전화가 왔더라고요. 병원에서 환자가 오늘을 넘기기 힘들 것 같으니 가족들을 부르라고 했다고요. 부랴부랴 딸아이를 데리고 병원으로 갔더니 신우이 내외와 시동생은 이미 병원에 도착해 있더라고요. 그동안 저를 괴롭혀오던 시동생이었지만 그날은 조용하더라고요. 아무래도 상황이 그래서 그런 것 같았어요. 아버님은 그날 자정을 넘기고 얼마 안 돼 세상을 떠나셨어요. 남편이 세상을 떠나고 몇 달간 병상에 의식도 없이 누워 계셨던 터라 신우이와 시동생은 어느 정도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것 같더라고요. 아버님 장례를 치르고 며칠 뒤 신우이와 제가 아버님 혼자 살고 계시던 본가 정리를 했어요. 저희 아버님이 뭘 버리지 못하는 성격이라서 창고에 먼지 쌓인 서류부터 예전에 사업을 하실 때 쓰시던 장부 하나하나까지 죄다 박스에 들어있더라고요. 신우이는 그걸 하나씩 꺼내보며 가끔 눈물을 짓기도 했고 손으로 먼지를 쓸어내기도 했어요. 가구랑 큰 집기는 스티커를 사다 붙여서 내놓았고 가전제품은 무료로 수거해주는 정부기관에 신청을 해놓았어요. 그리고 아버님이 사시던 집은 부동산에 내놓기로 했어요. 은행에 대출이 많이 끼어있는 집이라서 팔아도 손에 쥐는 건 얼마 안 될 거라고 하더군요. 신우이는 집이 팔리면 3등분해서 새 집이 나눠갔자며 집이 팔리면 연락을 주겠다고 했어요. 그렇게 일주일도 안 된 어느 날 신우이가 전화를 했더라고요. 벌써 집이 팔렸나 하고는 내심 기대를 했는데 뜻밖에도 이상한 소리를 하지 뭐예요. 올케 언니, 오빠가 사금융에서 집 담보로 돈 빌린 거 알고 있었어? 2억 5천이나 빌렸다는데 알고 있었냐고. 아니, 그게 무슨 소리예요? 우리 그이가 왜 돈을 빌려요?
그랬으면 돈이라도 쥐고 있었을 텐데? 우리한테 그런 돈이 어딨다고. 몰라. 아빠가 가지고 있던 서류 중에 오빠 이름으로 된 차용증이 있더라고. 날짜를 보니까 오빠가 죽기 한 달 전이길래 우리 그이가 업체에 전화해봤더니 안 그래도 전화 통화도 안 되고 이자도 안 들어와서 주소지로 찾아갈 생각이었다는 거야. 당장 정금 청원하라고 난리야. 정말 몰랐던 거야? 느닷없는 사채 얘기에 심장이 뚝 떨어지는 기분이었어요. 2억 5천이나 사채를 쓸 생각이었다면 남편이 제게 말을 안 했을 리 없다는 건 알지만 그래도 모르는 일이니까요. 남편이 생전에 회사에서 퇴사 압박을 받자 종종 그런 말을 했거든요. 여보, 퇴직금이랑 대출 좀 받아서 치킨집이라도 차릴까? 경험이 없으니까 돈이 좀 들더라도 프랜차이즈로 하는 게 좋겠지. 당신이 좋아하는 땡땡땡 치킨으로 할까? 아니면 우리 유빈이가 좋아하는 땡땡 치킨으로 할까? 그때는 그저 한번 해보는 소리겠거니 했었는데 남편이 사금융에 대출을 받았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그때 그 일이 가볍게 지나치지만은 않았어요. 하지만 대출을 받았다면 남편 통장 어디에라도 그 흔적이 있어야 할 텐데 아무리 찾아봐도 흔적이 없는 거예요. 혹시 나 모르게 딴 주머니를 차고 있었다면 모르겠지만요. 그런데 며칠 뒤 제 전화로 사금융 직원이 전화를 했더라고요. 제가 남편 전화번호를 말소하는 바람에 이제야 연락이 닿았다며 신우이한테 들은 대로 대출금 2억 5천만 원과 이자를 이달 말까지 전액 상환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돈을 받은 적이 없다고 했더니 자신들이 이체한 제 남편 명의의 계좌를 알려주더라고요. 은행에 알아보니 입금 내역에 사금융명과 함께 2억 5천만 원이 찍혀 있더라고요. 정말 헛웃음밖에 안 나왔어요. 계좌 확인이 됐으니 저는 꼼짝없이 2억 5천을 갚아줘야 했으니까요. 남편 계좌로 들어온 돈은 박천만이라는 사람 개인 계좌로 고스란히 빠져나갔더라고요. 난생 처음 듣는 사람 이름이라서 이 사람을 어떻게 찾아야 할지도 막막했어요. 남편이 죽고 남편 퇴직금으로 얼마 안 되는 은행 빚을 갚고 우리의 대학 보낼 자금은 쥐고 있을 수 있겠다 생각했는데 생각지도 못한 억대 빚을 떠안게 되다니 가슴이 꽉 막히는 기분이더군요. 게다가 당시 제가 연이은 집안의 병고 때문에 온전히 취직도 못하고 파트타임을 전전하며 생활비 정도 버는 수준이었기 때문에 더 먹먹하더라고요. 상황을 들은 신우이 내외는 차라리 상속을 포기하라고 했어요. 어차피 남편 앞으로 생길 돈이라곤 아버님 집 정리하고 받을 몇 천만 원이 다인데 그거 안 받고 2억 5천 빚을 탕감받으면 그게 낫지 않겠냐고요. 듣고 보니 그 말이 맞는 것 같긴 했어요. 그래도 혹시 몰라서 이혼한 동서한테 한번 물어봐야겠다 생각했어요. 동선의 작은 오빠가 변호사라서 도움을 좀 받을 수 있을까 해서요. 그래서 동서한테 전화해 자초지종을 설명했더니 대뜸 이러지 뭐예요. 형님, 상속 포기는 하지 마세요. 차라리 지금 사는 집, 전세집 빼고 아버님 집 한 돈 받아서 빚 갚으세요. 동서, 그럼 당장 유빈이랑 나는 어디서 살라고. 서산에 있는 친정은 집도 작아서 우리가 얹혀 살 수도 없단 말이야. 그랬더니 동서가 뭐라는 줄 아세요? 한 달에 200씩 드릴게요. 우리 집에 들어와서 우리 지우 봐주세요. 이 정도면 입주 도우미 급여는 될 거예요. 형님한테 나쁜 조건은 아닐 거예요. 뭐? 동서,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해? 일전에 동서가 그랬지. 반드시 은혜 갚는다고. 이게 은혜를 갚는 거야? 어떻게 사람이 화장실 들어갈 때랑 나올 때 마음이 이렇게 달라? 내가 동서 도와주느라 시동생 등살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 사람이 이러는 거 아니야. 돈 좀 있다고 사람 무시하지 말라고. 너무 서운하고 화가 나서 버럭 소리를 지르고 울먹였어요. 그랬더니 동서가 기가 막힌 얘기를 하더라고요. 형님, 지금부터 제가 하는 얘기 잘 들으세요. 형님이 상속 포기하는 순간 형님은 땅을 치고 후회하게 될 거예요. 그렇게 시작된 동서의 얘기는 한참을 이어졌어요. 얘기는 동서가 이혼하기 전, 그러니까
내 남편이 세상을 떠나기 전으로 거슬러 올라갔어요. 예전에 아버님이 사업을 하시던 때 아버님께 돈을 빌리고는 안 갚았던 박천만이라는 분이 있었는데 우연히 길에서 마주쳤던 모양이었어요. 그분이 당장은 돈을 갚을 능력이 안 되니 자기 땅 중 일부를 넘겨주겠다고 했던가 봐요. 개발을 앞두고 있는 곳이라 가격이 오를 일만 남은 땅이라서 5, 6년만 묵혀두면 10배는 너끈히 오를 땅이라고요. 그 말에 아버님은 시동생을 시켜 그 땅에 대해 알아보게 했고 박천만 씨 말대로 땅값이 오를 일만 남은 땅이라는 걸 알게 되었대요. 하지만 아버님 소중엔 돈이 없어서 시동생이 동서 친정돈으로 그 땅을 사려고 했던가 봐요. 그땐 이미 그이랑 헤어질 생각을 하고 있던 때라서 돈을 빌려주고 싶지 않았어요. 누구 좋으라고 돈을 빌려줘요? 그래봤자 나중에 저한테 줄 것도 아닌데. 그래서 거절했더니 아버님이 아주버님께 얘기를 했던 모양이에요. 남편은 당시 정리해고 대상이었던지라 회사를 나오게 되는 건 시간 문제였고 그렇게 되면 받게 될 퇴직금을 생각해 일단 사금융에서 돈을 빌리게 된 거예요. 퇴직금 나오면 바로 갚고 이직해서 대출받아 나머지 빚도 정리할 생각으로요. 자기가 땅을 살 기회를 놓친 시동생은 그 일로 동서와 이혼을 하기로 마음먹었다더군요. 모르긴 해도 땅 문서 아버님 댁 어딘가에 있었을 거예요. 아주버님이 형님한테 비밀로 하고 산 땅인데 문서를 집에 가져가진 않았을 테니까. 혹시 모르죠. 그이나 신우이가 땅 문서를 보고 일부러 형님한테 상속 포기하라고 그러는 건지도. 그러니까 내 말대로 우리 집으로 들어오세요. 나랑 같이 애들 키우며 살아요, 형님. 동서의 말에 가슴 울컥했어요. 딸아이와 함께 벼랑 끝에 내몰린 나에게 손을 내밀어준 유일한 사람이었으니까요. 그래서 동서 말대로 집을 정리하고 동서 집으로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신우이랑 시동생이 난리를 치더라고요. 그냥 상속 포기하면 간단한 걸 이혼한 동서 집에서 도우미 생활이 웬 말이냐면서요. 내 말들을 안고 그들의 행동을 보니 가증스럽기 짝이 없더군요. 그래서 한마디 해줬어요. 내일은 내가 알아서 할게요. 아버님 집 정리되면 우리 그이 상속분이나 보내줘요. 나머지는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그렇게 저는 살던 집을 정리하고 받은 전세 보증금으로 남편의 빚을 갚았어요. 그리곤 동서집에 들어가 살게 되었죠. 말로는 입주 도우미로 일하라며 월급까지 줬지만 실제로는 공동육아나 마찬가지였어요. 이듬해 동서가 친정도움으로 카페를 열고부터는 제가 집에서 아이들을 보고 동서가 바깥일을 하면 살게 되었죠. 그렇게 6년을 동서집에서 살던 저희 모녀는 이후 집을 얻어나와 살게 됐고 이후로 3년 뒤 그 문제적 땅을 팔아 아파트로 이사를 했어요. 2억 5천을 주고 샀던 땅은 10배가 훌쩍 넘게 올랐거든요. 덕분에 지금은 돈 걱정 않고 딸아이와 함께 살고 있답니다. 한때는 얄미운 동서였지만 지금은 제 절친이 되어버린 지우 엄마는 사업선이 좋아서 그 사이 카페를 2개나 더 오픈해서 사업가로 변신을 했어요. 요즘엔 툭하면 전화해서 저한테 집에서 놀면 뭐하냐고 자기 가게 중 하나를 맡아서 운영해보라고 옆구리를 콕콕 찌르고 있답니다. 요즘 들어 그런 생각을 하곤 해요. 살아온 인생도 다르고 성격도 많이 다르지만 내 자식을 위하는 모정 하나만큼은 닮았던 우리 동서지간은 전생의 부부가 아니었을까 하고요. 아무쪼록 귀한 인연 오래오래 잘 지키며 살아갈 생각입니다. 지금까지 제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곁에도 소중한 인연들이 많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